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스닥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에 의해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누르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다만 다행이었던 점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줬었죠. 이 메가 법안이 표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국채를 기준으로 진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이 또 어떤 섹터가 얼마만큼 올랐을지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3대 지수 보셔야겠죠. 우선 이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심은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나스닥이 0.28%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네요. 오늘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계속 강세 마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위주로 이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이걸 촉발을 시켰는지 잠시 후에 히트맵에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 움직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면 어제와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장기 국채 금리가 장 막판 들어서 다소 진정세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 AI 반도체 단에서 약간의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주들, 대형주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오늘 양자 컴퓨터 크게 움직였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이슈들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이 아이온큐 CEO의 발언 그리고 D-Wave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BBB라고 하죠.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여기에 하나 또 비롯되는 파생 이슈가 바로 이 메디케어 관련주들이 대량 하락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를 해결을 하려면 메디케어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크게 줄여야겠죠. 이런 소식이 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보험사들 위주로 오늘 약간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9%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3% 가까이 되돌렸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 막판 들어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이어서 또 오늘의 수급 개선까지 잠시 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과연 현지 분위기, 뉴욕 증시 어떻게 지나갔을지 바로 전화 연결 만나보시죠. 저희 앞으로 이주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을 놓고 증시의 내용들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님 나와 계십니다. 나와주셨을까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에 이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장기 국채 금리 급등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일부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감세안으로 불거진 재정 적자 우려가 사라진 건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날 나스닥만 0.28% 반등에 성공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보합에 그쳤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불거진 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날 급등했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현재 3.8bp-가량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6bp-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연방정부의 부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부채가 늘어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미 국채를 살 용의가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주식 대비 상대적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대규모 감세안은 이날 미 하원을 가까스레 통과하긴 했지만 시장이 원했던 지출 삭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뉴욕 등 고세율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 지방세 공제 상한을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4배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시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독립재정분석기관들은 해당 법안이 이미 급증한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며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부채를 최소 3조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세하는 상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7월 4일까지 감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시장엔 상당한 불확실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세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축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액공제 종료가 담겨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태양광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감세 법안에는 발효일부터 60일 이후 착공되거나 2028년 12월 30일 이후 가동하는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전력 생산세 공제도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미국 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이게 중단되는 것이죠. 이에 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이며 청정에너지 업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의 설치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형 태양광 업체의 약 70%가 장비 임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 업체, 썬런과 같은 업체에 치명적입니다. 주가가 이날 무려 37.05%나 흘러내렸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와 솔라엣지의 주가도 각각 19%, 24.7%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붕형 태양광 수요가 줄어들면 인버터 판매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4.4% 하락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세액 공제는 이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겨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도 만만치 않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이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비공식 통화 합의가 없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곤두박질 쳤던 달러 가치가 이날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미 재정 적자 확대 우려와 함께 최근 미국이 비밀리에 교육국의 환율 가치를 절상시키려는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에 빠르게 약세를 보여왔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재무장관은 미국과 환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 원화, 엔화는 강세 흐름을 보여왔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약달러를 선호했던 전문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외환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라라고 합의 등 비공식 통화 합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현재 어떤 형태의 환율 협정도 전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환율 정책은 명확하게 재무장관의 소관이며 미국은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그리고 환율 협의 등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의 이 같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이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뉴욕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1.92% 기록을 했죠. 머스크의 발언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뭔가 테슬라의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평가가 엇갈리면서 혼재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간밤에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파벳도 1%대 상승세 보였는데요. 미국 법무부에서 챗봇 스타트업 계약과 관련해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버텨줬습니다. 1.13%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0.36%의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조만간에 있을 이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 이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드밴스 오토파즈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나 급등했습니다. 50% 넘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 상승세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가이던스 유지 리포트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어드밴스 오토파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랄프로렌 보겠습니다. 1.29% 상승세 나타났죠. 이 고급 소비 둔화에도 실적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반면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4%대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 5% 가까운 약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웨이브 보시죠.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죠. 한 달 새 주가가 200%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7%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로 인한 이 쇼스퀴즈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실적 논란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대규모 자사 매입 계획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피트니보우스 보겠습니다. 10% 가까운 이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CEO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체 소식이 들렸고요. 또 자사주 매입 계획 소식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어제장 비트코인이 사실 한숨 자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코인베이스가 5%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40% 가까운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퀀텀 컴퓨팅계에서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IB 투자 의견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났죠. 비연소 제품의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 확대가 주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매수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195달러로 제시가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타겟도 보겠습니다. 2%대의 오름세 나타났는데요. 매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목표가는 계속해서 하향되는 거의 50달러 가까이 하향을 보이면서 105달러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버텨준 종목입니다. 줌 비디오 보겠습니다. 약세권 마감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정이 나타났고요. 투자 의견 매수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보잉 7478 항공기를 미국 국방부가 인수했다. 해당 항공기는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외국 정부로부터의 초고가 선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피트 헤이그스 국방장관이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카타르로부터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의 보안과 임무 수행 기능을 고려해 개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카타르에서 이 항공기를 대가 없이 제공받았으며 현재 사용 중인 노후 전용기에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는 항공기 개조에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부의 고가 선물을 대통령이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자, 밤사이 5가지 뉴욕 증시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이 한 달 전까지만 했어도 이 관세 이슈가 굉장히 핫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이 감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정말 요동을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밤사이에 어떤 이야기들 나왔을지 가장 먼저 이 연준 이사 굉장히 중요한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 월러 이사가 관세가 10% 수준을 머물렀을 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약 10% 내외에서 움직였을 때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월러 이사는 7월쯤에 관세가 확정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중 내내 동결해 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기본 10% 관세를 중국에는 30%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금리 인하 마냥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세가 다시 부과가 될 경우에는 물가의 상승 압력 당연히 커질 거고요. 단기 금리 조정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또 원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밤사이 세금 감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됐지만 이 재정 절감 기대에는 딱히 못 미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장중에 넘어서게 되면서 2023년 이후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됐었던 지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미국의 5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S&P PMI 예비치였습니다. 잠정치는 아니었고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PMI가 52.3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했는데요. 이 관세 유예 조치 그리고 수요를 선취하는 효과, 가장 먼저 사재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프트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 불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 데이터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소프트 데이터겠죠. 가장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면서 관세가 다시 강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국채금리 수요도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조금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가팩 감세안이 드디어 하원을 밤사이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단 한 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1차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이 즉각적인 시장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 뉴욕 증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 알아봐야겠죠.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인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걱정을 샀던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또 고령자에 대한 추가 공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계좌 신설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 사회복지 지출은 대폭 줄였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메디케이드는 그 일환으로 약 7천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SNAP 푸드스탬프, 스냅 푸드스탬프는 약 2,670억 달러나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았을까요? 아직까지는 두 가지의 고비가 더 남아 있네요. 상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 사실 더 중요한 건 상원 표결이겠죠. 상원에서는 온건파 그리고 재정 보수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과는 아마 6월 안팎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법안의 여파 이미 시장에 한번 크게 드러났었죠. 이 밤사이 감사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번지게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30년물의 경우에는 장중 5.1%를 넘었다가 5.0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2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이 오후 정도에 이 4.6%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안정세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청정에너지 관련주들 급락했습니다. 이 선런이 40% 급락, 인페이즈 약 20%, 넥스트라는 10% 가까이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액공제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메디케어 섹터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CMS가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 감사를 전면 확대하겠다, 더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간 연간 60건 수준이던 감사를 전 550개 플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휴마나는 7.5% 급락 나왔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2%에서 약 3%가량 추가 급락 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기에 방점을 찍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됐던 이 상업용 EV 세액공제는 아예 폐지가 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배터리와 수소, 첨단 소재 관련 공제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 수출 기업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예정이고요. 결국에 오늘 미국 시장 이 감세법 통과라는 정치적 호재와 더불어서 재정 적자와 금리 부담, 따라서 오는 부작용이겠죠. 거기에다가 보험업 리스크라는 복합 악재가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왜 밤사이에 다우와 S&P는 계속해서 약보합을 보였는데 나스닥 혼자 되돌렸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 시장도 이 향후 상원 논의에 따라서 관련주들 움직임, 특히나 2차 전지나 테슬라 관련주들 크게 등락 거듭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V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과연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간밤 테슬라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 호재가 나와줬었죠. 첫째로는 미국 투자사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400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좀 붙었고요. 특히나 다음 달 오스틴에서 예정된 로보택시 서비스, 이제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 출시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테랑 투자자 퀀트 타트로가 테슬라가 곧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남겼는데요. 여기에다가 매수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한 점도 투심을 자극했고요. 그는 완전히 이런 완전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이 테슬라의 재무 구조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면서 풍부한 현금 보유 그리고 기술 잠재력을 강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낙관론이 맞물리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약 3%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기도 했고요. 장 마감 들어서 아쉽게 주가는 사실 되돌림을 좀 보였네요. 자, 이제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의 세제 개편 법안. 이 법안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EV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 테슬라 차량 10개 모델이 적용을 받고 있는 $7,500의 세액공제가 2025년 말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잠정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아직 상원은 통과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상업용 EV에 적용되던 최대 $40,000의 청정 차량 세액공제 역시 종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같은 이런 상업용 라인업엔 타격이 아무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IRA의 배터리 생산 인센티브와 청정에너지 저장 장치 세제 혜택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간 수익을 남겼던 걸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요약하자면 감세법 자체는 시장 전체에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겠지만 EV 산업 전반, 특히 이미 보조금 수혜가 컸던 테슬라에겐 명백한 역풍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 자, 과연 테슬라만 이렇게 피를 볼 것인가? 아니죠. 사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더 상승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간 이 강한 시장 상승력, 강한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왔지만 그 이외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주가 흐름 어떻게 바뀔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기간에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2차 전지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까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밤사이에 똑같은 이슈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국채 그리고 환율 이야기 오늘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간 참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국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미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 심리적인 저항선이 5%를 진작 돌파했는데 어제는 또 이 5.15%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이 깜짝 증가세를 보여주었죠. 일본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한창 좀 팽배하게 됐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 21일 이 기준으로 5.09% 급등이 됐었고 이 10년물도 4.6%에 육박을 했다가 밤사이에 장 마감 기준으로는 그래도 4.6%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과 또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는 국채금리인데요. 미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는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도 30년물 국채금리가 3.18% 가까이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 사실 일본에서 3% 이상의 이런 채권금리가 나왔다. 보통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40년물도 마찬가지로 3.63%까지 상승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이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면서 부족한 재정 적자를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다들 재정 적자 이슈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이 IMF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0%로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한편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이 최근 회담 밤사이에 하나 또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환율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개입할 것이란 기대는 다행히 좀 낮춘 상태인데요. 이 여파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엔화의 경우에는 바로 곧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도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이시바 총리가 우리는 그리스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이걸 바로 또 IMF가 확인을 시켜줬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지금 섹터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 이어서 양자 컴퓨터, 밤사이에 급등한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장 먼저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밤 사이에는 정말 21만 약 2천 달러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라켄이 미국 외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와 애플, 또 엔비디아 등 50여 개 종목을 주식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 한마디로 시장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출렁였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CFTC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한마디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무기한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약간은 영구적인 그런 선물 상품이 드디어 승인이 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접근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호재 이슈가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가 급등한 이유 바로 D-Wave 퀀텀 그리고 이어서 아이온큐 CEO의 발언까지 덧붙여졌는데요. 이 D-Wave 퀀텀이 현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를 발표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강하게 움직였었죠. 2거래일 연속 마찬가지로 상승 재료로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장비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건가? 4,400개의 큐비트, 무려 4,000개가 넘어서는 큐비트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소음은 75% 가까이 대폭 줄이고요. 에너지 효율 40% 가까이 향상됐습니다. 이 점에 상당히 앞으로의 이 양자컴의 상용화가 더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발표 이후에 D-Wave의 주가는 25.9%, 30%도 장중에 넘어섰고요. 또 장중에는 계속해서 최고 33%의 이 상한가, 우리나라로 치면 상한가를 넘어서는,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만요. 그런 기록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보여줬었네요. 여기에 이 아이온큐 CEO까지 우리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다들 우리를 따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이슈를 보여줬는데요. 참 흥미롭네요. 양자 컴퓨터 이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 지배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반드시 알아야 할 머스트노 5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메리트 고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스크림은 역시 소프트 아이스크림, 데이터는 역시 소프트 데이터. 하나의 크고 아름답지 않은 법안, 뜨거운 태양이 차갑게 식던 날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그 하드 데이터를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실업률이라던가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은 낮아졌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늘렸다. 그 다음에 물가에서 휘발유 가격 내리고 계란 가격 내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없애면서 최대 고용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제2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파월은 느림보 거북이같이 행동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우리 정책을 더디게 만드느냐 효과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악화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도 민간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PMI들이 있죠. 크게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그 글로벌 PMI가 있고요.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예비치가 한 번 나오고 실제치가 나옵니다. 플래시라고 예비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계 부분에서는 컨퍼런스 보드 신뢰자 소비 지수, 그다음에
이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민간이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소비자들이 이제 가게에서 설문조사하는 거 뭐 전화로 오든 우편으로 오든 모바일로 하든 뭐 더욱더 흔들리기 마련이죠.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보다. 그래서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S&P 글로벌은 예비치랑 실제치가 나온다고 했고 실제치 하나만 나오는 건 이제 ISM인데 ISM 구매 공급 관리 연구소 협회에서 발표되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S&P나 ISM에서 발표되는 그런 PMI들 그다음에 뭐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던가 필라델피아 뭐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 설문조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ISM이나 S&P에서 나오는 PMI들을 주로 보는데 거기에 또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지금 설문조사 대상들은 기업인들이잖아요. 물론 기업인들도 이제 가게에 가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아빠고 합니다만 그 자기가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로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설문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미시간 대학교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 당신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향후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입니까? 향후에는 이 가게 사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도 기업보다는 가게가 조금 더 흔들리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자 지수 마찬가지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 특히 다른 뭐 미시간 대학교나 컨퍼런스 보드가 하루아침에 뭐 지금 만들어진 지표도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지속되었던 지표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응답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로 응답하던 전화밖에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모바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이제 그것으로만 통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응답률이 많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의원들이나 이사회 임원들이나 의원들이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소프트 데이터도 참조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중요시하게 아직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다른 대학교나 이런 뭐 다른 뭐 단체에서 다시 이것에 버금가는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그런 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됐겠죠. 어쨌든 간에 소프트 데이터의 어떤 그 악화되는 부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정파적인 영향력이 지금 크다고 약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 데이터가 직접 찍히는 게 더욱더 중요하긴 하겠죠. 소프트 데이터는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은 갈대처럼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대처럼 변하는 마음이 공화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맨날 뭘 봤었죠? 코로나라는 위기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라는 위기. 그러니까 항상 그런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오는 혹은 블랙스완 같이 검은 백조 백조가 다 하얀데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닥쳐버리는 아까 그런 위기들이죠. 그런 위기가 오면 이 당연히 제로금리를 가면서 돈을 왕창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왕창 풀면 당연히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왔던 시기에 나왔던 마음보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면 의심해 볼 가능성이 있죠. 무슨 의심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왕창 풀고 제로금리로 가던 시대보다 지금은 제로금리가 아니고 돈도 잠그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럴 때보다 높다고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음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저렇게 편차가 높은 거 플러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이 상황이 제로금리로 가고 돈을 푸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당시의 상황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이 비이성적인 상황 이것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는 거는 깡그리 무시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뭐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안 보는 것조차도 안 보는 것도 또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나온 것을 별로 트럼프 행정부는 쳐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쿠글러 이사는 그 뭐 소프트 데이터가 뭐 81년 이후에 최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 뭐 그 쿠글러 이사라던가 FRB한테 뭐 엉망진창 보고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무시하고 있죠. 요것도. 그런데 이제 무시하지 않을 만한 소프트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가게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 물어보는 거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 지금 그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건데 둘 다 상승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둘 다 일단 50이 초과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MI, ISM이든 S&P든 기준이 50을 초과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공이 다 50 초과를 불렀습니다. 일단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 자지수 이것은 예비치가 52.3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달 초에 ISM에서 발표되는 실제치, 그 다음에 S&P에서 발표되는 실제치 이 두 개가 같이 발표되죠. 그 전달에 이렇게 거의 말로 갈수록 한번 이렇게 예비치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나온다. 여기서 52.3 그래서 예비치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제조업 지수도 지금 상승해가지고 50을 또 넘어섰죠. 둘 다 51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이 제조업이고 파란색이 서비스업이죠. 둘 다 지난달보다 상승하여 그렇죠. 둘 다 5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제 하드 데이터죠. 항상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왜냐면 지금 그 하드 데이터는 계속 굳건하거든요. 계속 굳건한 이런 하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맨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나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 실업률 보세요. 떨어졌네요. 인플레이션 보세요. 잡혔네요. 맨날 이러죠. 취업자 수 우리가 늘렸죠. 자,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실뢰지수에서 자꾸 안 좋게 나오니 언론에서는 그걸 대서특필하잖아요. 80년대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최저치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인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인용을 하겠죠. 자기한테 지금 유리한 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답지 않은 법안. 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하나의 큰 건 맞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요. 아름답지 않은 법안이라는 어떤 논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눈에 띄는 게 저거더라고요. 신생아를 위한 트럼프 저축계좌. 저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신생아 때부터 그렇죠? 신생아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신생아 때부터 어떤 나라에서 저축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걔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뭐 자산을 갖고 성인에서 출발해주게 하는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죠. 그 트럼프보다 조금 키는 작아 보이는데 그 트럼프가 워낙 크니까 그 옛날에 그 스파이더맨 옛날 배우 닮았다고 제가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맨날 옆에서 트럼프 항상 응원해주고 맨날 지지하는 그 사람. 그 하원 의장의 역할이 컸죠. 하원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설득하느라 저 사람이 계속 뛰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상원으로 넘어갔죠. 상원에 있는 친구들이 출근해서 이 법안을 가능하나 빨리 제 책상으로 보내야 할 때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전에 상원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독립기념일 날 딱 자기가 사인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떤 시간상으로 8월 달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통과를 할 경우에요. 자, 민주당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도 또 빼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그 세계 범죄자들, 뭐 트랜스젠더, 뭐 여성 스포츠 이 얘기도 또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당선됐을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죠. 자, 이 하원 의장 여기 있고요. 그렇죠? 이 안경 쓰신 스파이더맨 배우 닮으신 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공화당이 220명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215명이거든요. 합해서 435예요. 근데 435인데 215표가 공화당이 찬성이 나왔고 공화당 반대 2개 나왔어요. 그 기권이 1명 나왔고 이 공석이 2개가 있거든요. 공석 2개 빼고 공화당 반대 기권 하나 하니까 215대 214가 나왔어요. 정말 겨우 통과됐거든요. 한 표 차이로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자 공화당 의원들은 다 기립박수 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한쪽이 다 텅 비어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215대 214로 정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제목을 무슨 아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마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은 약간 트럼프가 개인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올리고 백악관 홈페이지는 조금 더 정제된 단어로 올리잖아요. 여기 아예 그냥 민주당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어요. 모든 민주당 의원이 감세, 임금 인상 등의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저거 돌려서 친 거죠. 자, 국민들을 위한 감세와 국민들을 위한 임금 인상을 민주당은 전부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들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지금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큰 덩어리들만 볼까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인상이 있고요. 강력한 국경 보안. 이거 그 아이들 직장에 초대해서 질문 받을 때도 어떤 남자아이가 질문했어요. 이거. 국토안보부에 일하시는 아빠의 아들이어서 온 것 같은데 초등학생 한 고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들고 지금 국경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역사상 가장 안전하니까 그거 안심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국경 보안이. 자, 그다음에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보호. 자, 요거 때문에 공화당 의원 2명이 아마 반대표를 던졌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메디케이드에 대한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걸 깎아야 되나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요. 자, 군대에 대한 임금 인상. 그 트럼프는 저희 군인들을 굉장히 대우하죠. 그 퇴역 군인들이 운영하는 그 블랙라이플 커피라는 그 커피숍 있잖아요. 그 커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커피 대표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자,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화학적 거세 및 훼손을 종식시킨다. 그리고 항공교통 관제 현대화 이런 것도 있고요. 국가 방위를 혁신하기. 여기에 뭐 골든도미니 이런 거 다 나오겠죠. 자, 가족 농부들을 보호한다. 군인만큼 농부들 생각하죠. 남아공 대통령이랑 그 할 때도 맨날 그 뭐 했어요, 어제. 백인 농부들 학살하고 있다고. 농부들 살리라고 이랬잖아요. 농부들을 사랑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기 있고요. 폭주하는 지출을 되돌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어떤 그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4.9에서 4.5로 치솟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가장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믿을만 하니까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약간 좀 그 빌리는 사람이 조금 더 갑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초강대국이라고 갑자기 팔짱을 꼈다. 초강대국이라고 좀 그 정도 받았는데 요즘에 평판이 안 좋으시던데요? 조금 아무리 초강대국인 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올려받아야겠는데요? 그런 의미예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미국이 채무자인 거예요. 미국이 채무자.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채무자가 너무 안심이 되고 신뢰가 있으니까 싼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막 이제 이게 우리가 막 국력이 흔들리고 자꾸 금리를 더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4.5%의 금리를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얘네가 5%를 부른다고? 야, 우리를 왜 우리 초강대국을 못 믿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을 때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 얘기는 아시겠죠?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4%의 돈을 빌렸었는데 갑자기 5%에 빌리니까 자존심 상하죠. 자,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할 때 좀 올랐다가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이제 국채 입찰이라고 막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국채 입찰을 하는데
금리를 이제 더 높게 부른 거죠. 예전만큼으로 안 되겠어요. 이제 나 5% 받아겠어 우리도.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5.1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30년물인데 10년물, 20년물, 30년물 다 올랐어요. 보통 장기 국채가 금리가 높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똑같잖아요. 야, 어떤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나 내일 저기 놀이공원 가는데 놀이공원 데려가서 신나게 놀아줄게. 이거는 그나마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10년 뒤에 그 반포에 저기 고층 아파트 사줄게. 이거는 10년이란 기간도 있고 그거를 믿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금리를 받아야죠. 만약 이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장기가 금리가 높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금 법안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0년물이 5.1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일어나기 전에 대충 얼마였죠? 4.9대였죠. 그러니까 0.2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4.9에 이제 미국은 돈을 빌렸었는데 5.1에 돈 빌려야 돼, 이제. 초강대국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 국채가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원 빅 비유티풀 빌 액트가 통과됐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서서 모두 거래를 성사시켰다.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마가죠. 마가 맨날 외치던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다. 그래서 뭐 아까 전 그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상원 의원들 출근해라.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두 번째 리피트 반복합니다. 빨리 자신의 책상에 올려두길 기대하고 있으니 빨리 와라. 공화당원들은 분명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고 지지율은 현재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토마스 메시와 다른 공화당원들도 주목해야 된다. 바로 이 토마스 메시. 물론 익명입니다만 이분이 반대한 게 확실하죠. 이분 자기가 반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뒤에서 트럼프가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대통령이 당신을 찍었는데 어떤가요? 그랬더니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랬더니 그 의원은 관종 같다고 했습니다. 관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그 어제 내용에 뜨거운 태양이 차갑게 식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세를 하는데 많이 깎은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이든이 외쳤던 그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다 사기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죠. 이거 환경론자들이 다 사기치는 거다. 지구온난화도 없다. 그래서 녹색 정책 이런 거 다 저기 깎았어요. 오늘 우리 2차 전지도 걱정인데 이 무슨 전기차, 배터리, 무슨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감세 쪽 다 없앴습니다. 지원 정책, 세제 혜택 싹 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가가 태양광주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볼까요? 지금 썬런, 퍼스트솔라. 썬런은 무려 40% 가까이 빠졌고요. 퍼스트솔라 5% 가까이 빠졌고 넥스에라 에너지 6.57 빠졌고 인페이지 에너지 19.55 빠지면서 죄다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방금 트럼프가 되게 심오한 걸 올렸거든요. 이거 정말 삼선 개헌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물론 마음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무슨 동영상인데요. 30초짜리. 트럼프가 이제 승리한 2025년이 나와요. 2024년이. 근데 갑자기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2040, 2044, 2048.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포에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계속 평생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그런 공산주의 국가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큰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저 동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속으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요? 트럼프, 하나의 크고 긴 대통령 평생 임기법 통과.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우리 증시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까요? 마감 시그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감세안과 금리 그리고 안전자산의 연관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트럼프 세금 법안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세금 법안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S&P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나스닥 반등에 성공을 했죠. 처음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해서 반등 성공했고요. 빅테크 보겠습니다. 빅테크 테슬라가 2% 가까이 상승, 그리고 아마존이 1% 가까이, 알파벳도 1% 조금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도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그중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 빌 에크먼이죠. 그분이 이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며 올랐고요. 또 지금 애플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WWDC라고 하는데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iOS 7 이후에 12년 만에 혁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6월 9일에 개막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세계 개발자 회의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TI 유가 보겠습니다. 61.20달러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오는 7월에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하락했고요. 자, 간밤에는 비트코인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사상 최고가,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격이 거의 12만 달러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 일단은 3% 이상 확실한 상승이 보여졌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몰릴까요?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미국 주식시장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당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혼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스닥과 높은 상관관계가 원래 비트코인은 항상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움직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을 찾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이 그중에서도 각광을 받게 된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와 기업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 대비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 규모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이 규모는 약 3,490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에서 15%에 해당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상당하죠.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또 무디스의 강등 영향에 따라서 이 대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반란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매드토크에서도 봤듯이 이 법안의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국채 투자자들 이에 따라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JP 모건 애널리스트죠.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요. 프리아 미스라가 블룸버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 10년물, 20년물, 30년물 계속 간밤에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방위성을 부과했습니다.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지수 예비치 52.3 기록했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같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52.3 집계가 됐는데 전월치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2,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50.8이었는데요. 전월치 대비해서 두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5월의 제조업 생산지수 보겠습니다. 50.7 집계가 됐고요. 전월치 49.6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개월 만에 확장 국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는 모두 업황이 동반해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술주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주가 배수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반독점 위반 조사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를 나왔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개발자 회의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요.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갤럭시와 관련해서 출시 소식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8일에 있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주식 국내 지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우리 시장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부각을 받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 종목 오늘 역시나 강한 좀 기대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뉴욕 증시에서 상당한 그런 슈팅을 보여주고 있죠. 밤사이에는 이 D-Wave 퀀텀의 차세대 양자 컴퓨터가 출시가 됐다. 어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또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 모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아이온큐의 CEO까지 우리는 앞으로 이 양자 컴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약 20% 넘는 그런 강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 눈치 있게 과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솔리드, 코이버, 한국첨단소재, KCS, ICTK 어제도 이슈가 상당히 좀 좋게 붙어줬는데 하락이 나온 건 아무래도 전반적인 우리 시장 수급이 좀 악화가 됐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두 축을 담당했었던 바로 비트코인. 밤사이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때 11만 1,9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11만 2,000달러 선에 살짝 가까워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은 약간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위지트,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어제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눌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견조하게 네 종목이나 잘 버텨줬네요. 자, 우선 현재 왜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가는 건가 세 가지 이유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자마자 좀 달러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이었던 달러가 이제 그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약간의 이런 이동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런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 부각을 받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 가상화폐 제도화에 정말 혈안이 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뉴욕 증시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에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네요. 이 CFTC 위원이 암호화폐에 무기한 이 선물 신청서를 검토 중이면서 미국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무기한 선물은요, 만기 이런 기간이 없는 그런 파생 상품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지 관련해서 STO 관련주들 우리 정책주에도 해당이 되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3%가 넘어갔었는데 또 아쉽게 2% 살짝 아래에서 강세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자, 이슈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감세 법안 사실 어제 저녁 때 나왔을 때부터 약간 좀 테슬라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압도하는 이 로보택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파이퍼 샌들러의 이런 이슈도 나왔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머스트노우 5에서 만나봤었던 크라켄 이슈까지 더해졌었죠. 또 수급적인 요인까지 테슬라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 어제는 잠깐은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었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앞으로는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전망들이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감세 법안이요. 테슬라의 마냥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테슬라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줄 것이다. 오히려 약간 기사
주가 회생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논의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LG 엔솔, 이 YJ 링크, 슈어 소프트테크, 유일 에너테크, 퓨런티어 가장 이렇게 4가지 정도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테슬라는 견조한데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은 EV 세액공제 폐지를 잘 버텨줄까? 이 점이 좀 염려가 되긴 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자율주행주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 유가 하락 관련주들 이 밤 사이에 굉장히 또 WTI 가격이 이 배럴당 60달러 선을 위태위태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장막판 들어서는 살짝 유가 상승 흐름 보이게 되면서 61달러 선에 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어쨌든지 간에 유가 하락이 단기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7월 들어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오늘 이슈 하나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7월에 추가 증산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금도 5월, 6월 계속해서 이 증산 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 항공, 운송 그리고 화학주까지 감산 소식에 이어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을 받겠죠. 대한항공, 제주항공, 항공주 그리고 HMM, 운송주 이어서 LG화학, 하나솔루션까지 화학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 너무나 강력한 주제라서요. 사실 뉴욕 증시 이슈는 아니지만 알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기후 위기, 복지 개혁. 상당히 그래도 이 밤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완충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미국에서 버리면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활발하게 현재 정책주로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린 케미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원전주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레인, 금양 그린파워, SK 이터닉스까지 한 번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결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현대전의 골든키로 부각을 받고 있는 드론까지. 드론 하면 UAM 당연히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 드론 이슈, 이 대만이요.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밤사이에 또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낌새는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미국에서 드론을 수입을 대량으로 해가지고 오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러우전에서도 상당히 드론이 큰 선방을 보여주게 되면서 참 현재 불안불안한 그런 대만. 중국 침공에 앞서서 2027년까지 이런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하겠다. 공식 발표가 났었고요. 이것 때문에 DTNC 그리고 코콤, PC디렉트, 네온테크, 에이럭스까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소외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던 드론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모아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이어서 플러스 드론까지 6가지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이라네요. 아이고 참 벌써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오늘 새벽에 잘 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밤에 잘 때 좀 더우시죠? 여름이 확실히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오늘은 일면 톱 기사가 사실은 이 경제에 관련된 미디어에서는 당연히 톱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저도 종합지하고 웬만한 경제지들 다 훑으면서 왔는데 종합지들도 경제면은 대부분 다 이 국채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기사 또는 톱 기사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어쨌든 글로벌 이 금융시장은 이 국채 시장의 이 발작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발작이 걱정되는 이런 조짐들, 이런 분위기들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오늘 국채 시장 분위기 말씀을 이제 잘 전해 들으셨겠습니다. 일단은 뭐랄까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우려가 이게 조금 오늘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뉴욕 시장이 막판에 좀 밀리는 걸 보면
하여간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감세는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다. 미국 국채 투매. 뭐 투매라는 표현이 지금 뭐 제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제목이 원래 조금 자극적으로 가긴 하니까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국채 수요가 줄고 있고 또 미국 국채를 파는 흐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어떤 뭐 현상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외에 해외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도 또는 해외에서 자국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미국 국채는 거의 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자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미국 국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중국 역시도 이 외환 보유고의 최대 규모는 역시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국채를 판다 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미국 국채를 판다는 얘기 나오면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이 신뢰감, 그다음에 안심, 편안함. 얘네만 갖고 있으면 절대 망하잖아. 이런 생각들에 지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융시장, 글로벌 국채 시장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30년 국채 5% 넘었다가 5.1% 넘었다가 다시 살짝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5% 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5%를 좀 4.6% 근접했다가 4.5% 다시 내려오긴 했죠. 후반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4.5%만 넘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 후퇴를 해서 지금은 그 기준점이 4.75%까지 올라갔더군요. 나중에는 5%까지 갈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최대한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런 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채 시장의 이런 움직임, 이 불안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다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감세 법안은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긴 한데 지금 뭐 한 8월 정도면은 8월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 하니까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조금 있기는 한 거죠. 그 사이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때까지는 이 감세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이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국제시장 때문에 이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증권주 얘기 한 번 더 하죠. 예, 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오늘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주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미래에셋증권 67%까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 신영증권이 46%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어제 코리아 빅샷이라고 이제 마켓나우 일부에서 제가 이제 박근호 의사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근호 의사가 얘기했던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혹시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을 해야 될 텐데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유통 물량이 주니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나머지 뭐 이를테면 새 정부에서 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 다양하게 나온다. 그다음에 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 그다음에 관세 무풍지대다. 뭐 등등등. 그다음에 금리 하락에 대한 계속 기준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권 업계 얘기인데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지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이즈를 더 키워서 더 다양한 어떤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자격을 주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사실은 별로 악재가 없네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좀 부진해도 요즘에 서학개미에 대한 그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그렇게 뭐 둔화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증권주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권주는 많이 올랐는데요. 여전히 좀 계속해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조선주, 방산주 같은 느낌마저 어쨌든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의 주토피아 내용은
대선 테마주가 인맥보다 공약을 봅니다라는 이 대선 테마주의 체질 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좀 보죠.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죠. 정책 공약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인맥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흔한 말로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정책 테마주들은 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 다 올랐죠. 오른쪽에 이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다 급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죠. 자, 오른쪽에 인맥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 형지 글로벌, 형지 엘리트, 형지 INC, 상지건설 이런 회사들인데,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회사들인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 공장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어디 다니던 회사, 잠깐 다녔던 회사가 근처에 있는 회사다 등등. 사실 논리적으로나 좀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갖다 붙여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에서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까 보실 때 상지건설 같은 회사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여섯 배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가가 좀 그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대선이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니까 이런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들, 인맥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이렇게 확 밀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정말 이런 정치 테마주 도저히 못 견뎌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테마주들 중에서 앞서 이제 막대 그래프에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사실은 그동안에 특히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고 올해 초까지도 트럼프 정부의 이제 IRA 관련된 또 AMPC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 법안 폐기나 또 혜택 축소 이런 식의 어떤 악재들 때문에 계속 좀 부진했죠.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갑자기 좀 확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이 정책 테마주로 좀 묶여서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전 세계적인 원전 이 선호 흐름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이 원전, 소위 말하는 K 원전이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찬밥 대우를 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이 기사를 한번 잘 좀 스크랩 해두시다 보시면 나중에 어차피 또 선거는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네요. 예. 자, 마지막 삼성바이오로스 얘기는 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다라는 거고요. 일단 큰 틀에서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스의 이 어제 인적 분할이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측의 설명은 그동안에 좀 이게 충돌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CDMO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 완전히 나눠서 이제 각자 이렇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예. 논리적으로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를 준비를 해왔을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결국은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삼성물산을 이제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1%를 각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에피스 홀딩스의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이 삼바 지분을 이제 현물 출자할 가능성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에피스에 대한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이제 53%까지 올라가고요.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3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이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이 장악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면 이제 나중에 삼성물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삼성그룹의 사실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이 지분 이거를 나중에 현금화 한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한 29조 원 정도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시선을 살짝 돌려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이 금융계열사,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갖고 있는 지분이 대략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31조 정도가 32조에서 33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3, 4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가 더 성장을 해서 주가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은 되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장려를 높이게 되고 또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바이오스의 인적 분할이 결국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재용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장려, 나아가서는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장려를 높이는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 네, 시장의 현안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여다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이철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맞불 양상을 보이는 그런 치킨 게임 양상이 나타나다가 90일 유예를 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이는데요. 제네바 무역 협상 이후에 중국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이번 무역 협상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건 잠시 유예일 뿐이다. 네. 그래서 긴장을 낮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 글로벌 해상 운임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발 미국 노선, 그러니까 이 다음 달 말에는 이 운임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에 30% 이상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물리면서 중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편들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배편들을 다른 곳으로 많이 재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90일 유예가 결정이 되니까 네.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물건을 보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그러면 줄어든 배편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몰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수입 업체들이 중국산을 막 수입해서 이 보세 창고에 쌓아두기를 하는 열풍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지금 관세가 낮아져 있을 때 네. 빨리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들 뭔가 지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를 좀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도와주는 것은 네. 아니겠죠. 도와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그 스탠스가 과연 옳은 것이냐, 네네. 먹힐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중국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번 잠정 유예에 성공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니냐, 이런 낙관론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운임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선적되는 상당수의 물량이 네. 중국발 배편에 올라가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쪽 수요가 갑자기 늘게 되면 네.
한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편을 잡기도 좀 어렵고 또 운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류비도 올라가고 경쟁도 또 치열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네,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4.2에서 4.5로 올렸고, 이밖에 골드만삭스 또 UBS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향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중국 경제에 좀 먹구름이 들이온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았던 기관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니까 중국 지도부가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유예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 정도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니까 예측까지 할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네. 성장률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인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대출 우대금리를 또 네. 내렸고요. 국유은행에서도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예금을 내리면서 또 중국 시민들, 국민들이 겪는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제들이 펼쳐질까요? 사실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 금리에 시달리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네. 또 지금 중국의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고관세도 오고 그래서 기업들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춰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조금씩 인내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다가 네네. 이번에 대폭 내린 거죠. 그래서 최초로 0%대 금리로 사실상 진입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시금 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최초로 인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네네. 역대 최저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나 국유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를 좀 우량 고객에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업과 그러면 가계대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중국 은행에 쌓여 있는 가구와 기업의 예금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 투자 못하고 가구에서도 소비를 못하고 네.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런 저축을 좀 풀어서 돈 좀 쓰라는 뜻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소비 진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5%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다들 회의가 많죠. 네. 그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협상이 역시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 로드맵이죠. 10표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이나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 쪽으로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오던 소위 신질 생산력, 네. 이것이 산업 정책의 골간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이 경주될 것 같습니다. 왜 과학기술인가요, 유독? 지금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네. 현재까지 해오던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미국의 네네.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그런 컨센서스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이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학기술 안에서도 AI나 반도체가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AI와 반도체는 네.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개발할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거의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젠슨왕 CEO는 AI 산업을 만들겠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을 좀 중국도 지금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젠슨 황은 지금 속이 쓰릴 대로 쓰릴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늦추는 효과를 내질 못하고 오히려 지금 가속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는 지금 막 그 완전히 상승 분위기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 미국이 제재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아주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강한 나라의 면모를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수년 전에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술 지지를 할 때부터 네. 이 하이테크에 있는 리더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면 중국의 기술이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산화를 가속시켜서 오히려 서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네요. 네,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이 양으로 승부를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진짜 지나가고 네. 질적으로까지 모멘텀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이 중화권 코로나가 급속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 코로나 팬데믹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홍콩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네. 어쨌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금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발견된 코로나는 전부 오미크론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죠, 저희? 그러면 정말로 그 심상치 않은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는 날이 오면 안 될 텐데요, 그죠? 네, 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도 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화려한 데뷔를 했죠. 네. 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지금 CATL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배터리 산업이 그야말로 우길승천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선전에서 그 배터리 업계의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거기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4천여 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4천여 합니다. 개요? 예. 거의 뭐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 또 배터리 설비 이런 관련 산업체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바야흐로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의 산업 중심이 이제는 중국이라고 넘어갔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게 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다라는 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네. 지금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가장 실용화에 앞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의 중국의 독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드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저희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서의 최근의 입지는 어떤가요? 저희가 좀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일반 그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도래이에 미국 제품은 가능한 안 사고 싶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영향을 받고요.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중국 정부와 중국 지도부는 테슬라가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해다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다오. 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중국은 지금 오히려 네. 지금 미중 갈등으로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중국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오늘을 걱정하기보다는 네.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각이 남다른데요? 장기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정체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CATL 같은 경우에 이 증권거래소 상장이 IPO를 통해서 46달러로 나왔어요. 확보를 네, 했다라고. 네. 이건 사실 약 6조 원이잖아요. 네, 네. 엄청난 돈이거든요. 중국 스케일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예. 네네.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대입을 시키니까 네, 네. 큰 돈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고요. 아. 중국에서는 사실 그 1조 정도 되는 기업은 아주 손쉽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실용화되고 시장 장악에 성공을 하면 뭐 수십조 정도의 규모의 기업은 충분히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십조까지 지금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산업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 시장에서 자꾸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어떤 그 출로를 도모하려는 생각들도 많은데요. 실제 진행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불확실성도 크고요. 그런데 이 한알령도 지금 사실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에서 이 한국을 보는 전반적인 시각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사실 일관되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말고 중국하고 잘 지내주지 않으련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스탠스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굉장히 반중 기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게 좀 전환이 돼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다닐 때 그 외교는 주고받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잘 지내려면 네. 뭔가를 좀 주고받음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외교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한 관계 또는 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중국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분명히 알죠, 우리가. 네. 근데 중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잘 몰라요. 많이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다루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 가려면 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많이 알려드려야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상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면으로 앞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 비하인드 중국과 관련된 미중 협상과 관련된 얘기 이끌어봤는데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